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20년도 6월 서울시 간호관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시 간호관리학의 총평은 아마 카페에도 올려졌을 자료를 한번 보셨을 건데요. 전체적인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먼저는 요즘 시즌이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죠. 코로나 감염 문제로 인해서 또 시험이 딜레이가 되면서 시험 기간이 자꾸 길어졌죠. 준비 시간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많이 지치셨을 것 같은데 그동안 공부하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셨다라는 말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번 서울시 문제 풀어보셨는데 어떻든가요, 선생님? 어렵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쉽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구나라고 판단을 하셨을 겁니다. 자, 전체적인 목차에서 그 출제 빈도 문항수를 보게 되면 기획하고 그다음에 인적 자원 관리, 지휘, 통제. 그러면 보세요. 기획하고 그다음에 조직은 빼고 그죠? 인적 자원 관리, 지휘, 통제 이 네 군데서 각각 4문항씩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20문항에서 16문제가 여기서 나온 거죠. 상대적으로 조직이 굉장히 단순하게 외울 거가 많은데 다른 관리 기능에 비해서 조직은 문제가 한 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기본 수업부터 문제풀이반을 통해서 계속 문제를 접하셨던 선생님들께서는 이번 서울시 문제는 그렇게 어렵다는 느낌을 어렵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하셨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20년도 서울시 문제는 그동안 출제되었던 기본 문제들 있죠. 그죠?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고요. 자, 새롭게 출제되었던 문제가 의료 질관리 분석 도구에서 유사성 다이아그램이 처음 출제가 되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유사성 다이아그램도 여러분들 기본서에도 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반에서도 그 문제를 다루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혀 낯설다, 처음 본 문제다 이런 느낌도 없으셔서 쉽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험에서는 얼마 정도 점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공부를 좀 하셨던 선생님이라면 95점 이상.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 문제는요 100점 만점자도 생각보다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쉬운 만큼 여러분 평균 점수는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95점 정도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잘했다, 그렇죠? 수고했다 이 한마디 격려 메시지를 한번 던져주시면 더 힘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서울시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간호관리 과정 기능으로 물어봤죠. 자, 보기에서 가장 핵심 단어가 뭐죠? 동기부여, 그렇죠? 동기부여가 있죠. 그 다음에 갈등관리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의사소통, 조정, 협력. 자,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 변혁적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통적인 멘트가 들어가는 게 뭐예요? 지휘 파트에서 이 문항들을 다루게 됐죠. 이 문항을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쉽게 쥐기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고요. 2번 최고관리자의 총괄 감독하에 전문화된 기능에 따른 부서를 구성하고 권한을 받은 전문가 스태프가 부서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조직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 단어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뭘까요? 전문화된 기능에 따라 부서를 구성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만 보셔도 바로 직능조직이다라고 바로 나오셔야 되겠고, 자, 권한을 부여받은 전문 스태프가 부서를 지휘하고 감독한다. 자, 직능조직의 관리자는 전문 부서를 각각 담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담당을 하면서 의사결정 권한을 이임해서 업무 수행을 평가하고 조정한다. 관리 책임을 진다도 기본 내용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자, 3번. 환자 분류 체계 목적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 뭐죠? 간호수가 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 분류 체계를 이용을 함으로써 적절한 간호 인력 산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걸 또 배치하는 데 도움이 되죠. 병원 포진화 실현에 활용하게 되고, 자, 간호사의 승진 체계 책정에 활용하는 거는 절대 이 개념은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고요.
4번 MBO에 관한 직무수행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그러면 직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당사자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평가 방법이다. 자, MBO는요. 1년짜리 목표를 가지고 나중에 1년 뒤에 그 간호사가 그 간호사를 평가할 때 MBO를 가지고 처음에 세웠던 MBO를 목표를 달성했느냐라고 하는 평가고요. 그 다음에 그 MBO는 상급자가 정해준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2번 보세요. 조직이 정한 목표가 아니죠. 하급자 스스로 정한 목표죠. 그래서 간호사가 직무 성적과 성과를 스스로 통제하게 되죠. 그래서 셀프 컨트롤 하면서 관리하도록 유도하게 되죠. 그래서 간호사들이 스스로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자기의 목표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는 동기부여적 제도를 MBO라고 이야기했었죠. 정의에서. 그 다음에 3번은 자, 뭐에 대한 평가죠? 뭐가 틀린 거죠? 그 간호사 자질에 대한 평가가 아니죠. 그렇죠? 처음에 만든 목표를 달성했느냐, 달성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수행한 실적의 평가를 두고 있죠. 그래서 그 목표가 결과지향적인 목표여야 되고 연산할 수 있는 목표여야 된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해야 되겠죠. 자질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수행한 실적에 대한 평가가 MBO인 거죠. 그 다음에 직선적이고 권위적인 간호관리자가 선호하는 평가 방법이다. 자, 이 MBO는 계층제 관료제가 좀 심화된 조직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어렵다 그랬죠. MBO 조직에 MBO를 하려면 부하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고 부하가 스스로 결정을 하도록 관리자는 도와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료제 조직에서는 MBO를 실행하기 어렵다라는 게 MBO의 단점에서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죠. 그래서 뭐 계층적이다 권력성이 강한 조직에서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멘트로 우리 책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걸로 보셨을 겁니다. 자, 5번이에요. 간호사 훈육 진행 과정을 물어봤죠. 자, 우리 훈육의 원칙이 어떻게 되죠? 단순하게 쉽게 생각하면 처음에는 일단 한번 나랑 잠깐만 이야기할래요? 면담부터 하죠. 그죠? 면담을 해가지고 너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뭐다, 이걸 좀 교정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그래도 계속 잘못된 행동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비공식적 질책, 그 다음에 경고하죠. 이렇게 하면 너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하죠. 그래도 안 되면은 공식적인 견책, 서명 공고하고 무급정직하고 해고한다. 그래서 우리가 훈육의 순서는 꼭 필수적이다 외우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병동에 배치된 지 한 달 된 신규가 연락 없이 결근을 했어요. 결근을 한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죠. 특히 간호조직에서는 지각이나 결근은 조금 융통성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대 근무자이기 때문에 내가 지각이나 결근을 하면 다음번 근무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결국은 수간호사가 이제 교정하기 위해서, 훈육을 하기 위해서 면담을 했어요. 그런데 면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신규 간호사가 계속 낮번 근무 출근을 연락 없이 하지도 않은 거죠. 그렇죠? 연락도 안 돼. 그러면 그 다음이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이 뭐냐는 거지. 자, 그럼 뭐죠? 이거는? 자, 그래서 지금 보세요. 출근하지 않았어. 그러면은 일단 처음에 면담을 했죠. 그럼 면담한 순서가, 그 다음 순서가 뭐예요? 비공식적 질책. 그 다음에 말로 하는 구두 경고를 이야기해야 되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것이죠. 자, 규칙을 위반한 행동이 다시 발견됐기 때문에 일단 구두 경고로 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 핵심 단어는 구두 경고를 한다. 이거 순서만 알면 쉽게 푸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6번. 통제 필요성은 수업 시간에도 굉장히 반복했던 내용이에요. 중요하다고. 자, 조직이 대규모화가 이루어지면서 그죠? 권한임이 많이 일어나고 분권화가 확대되죠. 그러다 보면은 일이 너무나 흩어지고 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통제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평가가 점점점 강화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인증평가 하면서 오랄 테스트도 많이 하고 하는 이유들이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간호의 인력의 업무 수행 능력 개발?
아니죠. 업무 수행 능력 개발은 인적자원관리에서 해야 되죠. 통제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도 기본서에도 1, 2, 4번 내용이 다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7번. 질관리 자료 분석 도구 중에 작은 범주별로 아이디어를 논리적으로 그룹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만족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아이디어를 내고 평가하는 방법, 유사성 다이아그램 그대로 보셔야 되겠고요. 이거랑 거의 똑같은 문제가 아주 똑같이 낸 게 여러분 이번에 시험 보기 위해서 단원별 문제풀이반에 하셨던 분 선생님들은 이 문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한 번도 안 나왔던 문제인데 한 번 내봤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나와서 사실은 저 굉장히 기뻤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새로운 문제들이 막 출제가 되는데 다행히 기본서에 수업 시간에 했었고 문제풀이반에서 이 내용을 그대로 다뤘던 적이 있었습니다. 8번. 특정 시점에서 조직의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재무제표. 그럼 바로 나와야 돼요. 뭐가요, 이게? 재무상태표예요? 손익계산서예요? 재무상태표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재무상태표에서 이 문제를 다시 번역을 하면 재무상태표에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단기 순이익의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 손익계산서고요. 그다음에 손실력도 확인하는 것도 손익계산서죠. 유동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게 재무상태표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 재무상태표에서 보여지는 정보 이런 거가 3번에 해당하는 거고 4번 현금이 유입된 영업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거는 뭐죠? 현금 흐름표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9번 카치의 관리자 기술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번 일선관리자는 중간관리자에 비해 실무적 기술이 더 요구되죠. 그래서 일선관리자는 일선 현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무적 기술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그래서 쉽게 1번에서 이거 답이야 바로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2번 자, 개념적 기술은 어떤 관리자에게 더 많이 필요하죠? 그죠? 최고관리자에게 많이 필요하죠. 3번. 자, 중간관리자는 최고관리자와 일선관리자 사이에서 교량적 역할을 한다? 이거는 맞죠. 그런데 개념적 기술이 많이 요구된다? 이게 틀린 거예요. 중간관리자는 중간관리자에게 많이 요구되는 기술은 없어요. 그래서 개념적 기술이 가장 많이 요구된다? 최고관리자라고 보시면 돼요. 뒷문장 때문에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최고관리자는 구성원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성 발휘, 동기부여를 위한 인간적 기술이 다른 관리자보다 더 요구된다? 아니죠. 최고관리자는 개념적 기술이 더 많이 요구되고, 자, 여기서 말한 인간적 기술은 보통 최고관리자, 중간관리자, 일선관리자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이죠. 그죠? 보시면 됩니다. 10번. 갈등에 대한 내용인데요. 둘 이상의 개인, 집단 또는 조직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게 갈등이에요. 그래서 갈등의 원인을 물어보고 있는데, 자, 이거 보시면서, 이거는 이제 처음 본 문장이다 그러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저희 기본서에 있는 내용은 이거의 정의들만 간단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인물 잠깐 보세요. 이거에 대한 거는 조금 여러분들한테 좀 줄 필요가 있어서 정의를 드렸어요. 자, 집단 간 갈등의 요인 해가지고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보면 굵게 칠한 거 있죠. 목표와 이해의 차이, 그죠? 그 다음에 가치관의 태도와 인지의 차이, 의사소통의 장애, 공동결정의 필요성, 지휘의 부조와 애매한 언구의 한계 때문에 집단 간 갈등의 요인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했었어요. 이거는 수업 시간에도 다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 보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농담처럼 이야기하는데 땡땡이를 무시하지 말자. 막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자, 실제 책에는 이 땡땡이가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고민하면서 이거 땡땡이까지는 굳이 나오지는 않겠다. 이 문제에서는 갈등의 원인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땡땡이를 정의로 땡땡이는 이제 중요한 부분에선 드렸고 나머지는 그냥 이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된다라고 했던 건데 이번 시험 문제에서 또 땡땡이를 무시하지 말자라는 느낌을 또 받았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답까지 1번을 볼게요. 갈등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행동 주체가 양립할 수 없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때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의 정의는 목표와 이해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갈등이 발생하는 거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집단 간의 정보의 교환이나 의사소통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의사소통의 장애에 대한 거고요. 후배가 상관으로 승진하는 경우에 업무나 기술적인 면에서 앞서가는 부하의 지시를 받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거, 지휘의 부족화에 대한 걸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 기본서에는 1, 2, 3만 있었을 거예요. 정의에 대한 거. 근데 자 4번. 작업의 상호 의존성이 작을수록 갈등을 발생할 위험성이 커진다. 틀린 거죠. 그렇죠? 작업의 상호 의존성이 클수록 갈등 발생 위험성이 커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걸 또 열심히 이제 레퍼런스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찾아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보세요. 자, 현문사 책에 집단 간 갈등의 요인이라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상호 의존성이요. 그래서 두 번째 보세요. 상호 의존성이 클수록 집단 간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높게 된다라는 게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불균형한 종속성이요. 한 부서가 다른 부서의 정보나 서비스에 대해서 일방향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으면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속적인 부서는 다른 부서의 압력을 계속 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부문화와 개별적인 경쟁이 심하면 심할수록 집단 이기주의가 나타나고 집단 간 갈등이 발생하는 거고, 그다음에 부서 간 차별성이 있으면 갈등이 발생하고요. 자원이 부족하면 더더욱 갈등이 그 자원을 서로 자기 것으로 확보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사실 봤을 때 어렵지는 않아요. 금방 답이 4번이겠구나라는 건 알 수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또 명확한 레퍼런스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유인물로 드렸고요. 자, 마케팅 믹스 전략으로 옳은 것이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핵심 단어가 뭐죠? 고객 접점이죠. 그죠? 고객 접점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상을 얻을 수 있는 순간. 그 다음에 고객 접점이 그래서 마케팅 믹스 전략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할 점, 촉진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인물에도 보면 자, 촉진 전략에 대한 걸 조금 더 정리를 자세하게 해드렸어요. 자, 촉진은 우리 광고, 홍보, 인적 촉진 이런 것들이 전부 촉진 전략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특히 인적 촉진을 한번 봐보세요. 소비자와 접촉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소비로 이어지는 형태의 전략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시험 볼 때 항상 이거 봤었죠. 간호사의 외모, 복장, 친절한 태도, 의사소통 방법 이런 것들은 촉진 전략의 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땡 보세요. 간호인력의 선발이라든가 교육 등의 효율적인 인적 관리를 통해 고객과의 접점에서 서비스 이미지에 대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관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촉진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1번도 여러분이 시간이 쫓기지 않고 천천히 문제를 풀으셨으면 바로 촉진이라고 나오셨을 건데 또 당황을 하면은 또 그렇지도 않으셨을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촉진 전략이고요. 12. 기획의 원칙이죠. 자, 계층화의 원칙은 틀렸죠. 추상성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이게 굉장히 브로드한 상태에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상태에서부터 점차 밑으로 세부적으로 깊게 들어가는 게 계층화의 원칙인 거죠. 그 다음에 목표와 계획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되 간결하고 명명하게 표현한다. 이거 뭐죠? 간결성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죠. 탄력성의 원칙은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할 수 있도록 목표와 계획을 융통성 있게 해야 되고요. 자, 목표와 계획이 조화롭게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게 균형성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죠. 13번. 집단 의사결정 방법으로 옳은 것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 자, 상호 간의 대화 토론 없이 일단 서면으로 제출을 하고 토론 후에 표결로, 그쵸? 투표로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 바로 나와야 되죠. 명목 집단 기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새로운 사실의 발견과 아이디어를 얻고자 할 때 정보 종합이 필요한 때 최종 결정을 내릴 때 효과적인 방법, 이게 명목 집단 기법이에요. 사실은 이 문제도 올해는 제가 이 문제를 안 드렸을 것 같은데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할 때
모의고사 문제에서 이걸 드렸던 거거든요. 정말 똑같이 드렸어요. 이 박스에 있는 거. 제가 이제 보면서, 어디서 풀어본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 문제풀이반에 풀었었나? 라고 보면서 했는데, 작년인가 하여튼 문제풀이반에서 똑같이 드렸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한 가지, 저의 고충이라고 한다 그러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1년, 2년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하셨던 분들이 계시니까 올해 또 하신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은 문제를 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똑같게. 100% 똑같게. 그래서 문제를 일부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문제를 뺐었는데, 그죠? 작년에 이런 문제풀이반에서도 이걸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똑같이 나와서 기분 좋았고요. 그래서 명목 집단. 근데 사실 두 번째 거를 알지 못해도 첫 번째 거에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명목 집단 기법으로 찾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14번. 의사소통 네트워크의 특성으로 가장 옳은 것. 여기서 가장 핵심 단어가 뭐예요? 창의적인 방안. 그쵸? 이거 창의적인 의사결정 방법 뭐예요? 브레인스토밍이죠.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하고자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의사소통이 완전 연결형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브레인스토밍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박스는. 그렇기 때문에 완전 연결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연결형은 권한의 집중도가 없죠. 수평적인 조직이에요. 그래서 집중도는 굉장히 낮고요. 수평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구성원의 만족도는 높죠. 그래서 답이 2번이고요. 정보 전달이 특정 리더에 집중된다. 그러면 어떤 의사소통 네트워크이죠? 한 사람만 집중되어 있는 거. 수레바퀴형, 윤형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윤형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성원 간의 하향적 의사소통만 가능한 게 아니죠. 수평적 의사소통도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이 2번인 거고요. 15번. 빌딩이나 일정 기간 사용되는 주요 장비 구입에 대한 예산. 우리 예산은 인력 예산이 있고 자본 예산이 있고 운영 예산이 있다고 설명을 했었죠. 현금 예산도 있어야 되고 예산의 종류에서 항상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수업 시간에 우리 자본 예산이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 자본 예산의 대표적인 게 빌딩이라든가 주요 장비 구입하고 관련되는 건 자본 예산. 이것도 어렵지 않게 답을 찾으셨을 거고요. 16번. 직무 설계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찾으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1번 보면 바로 웃으면서 답을 하셨어요. 틀린 거 바로 보여요. 직무 충실화는 누구 이론을 바탕으로 했어요? 맥클렐랜드의 성취동기 이론을 바탕으로 한 게 아니죠. 누구? 허즈버그의 이호인론에 근거해서 하게 되죠. 우리가 직무를 설계하는데 허즈버그의 이호인론에 뭐가 있었어요? 동기 요인과 이생 요인이 있는데 동기 요인을 더 강조하면서 그렇죠? 그 인정을 받거나 그 다음에 허즈버그의 이혼론에서 동기 요인을 더 강조해서 그 동기 요인을 직무 설계에 반영한 게 직무 충실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맥클렐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 기초에 여기서 틀린 거예요. 이거는 문제풀이에서 굉장히 많이 했던 문제예요. 그러면 두 번째, 적극적인 동기 유발을 위해 직무 수행자 스스로가 그 직무를 계획하고 통제하는 방법이다. 자, 이거는요. 맞는 문장이죠. 그래서 맥클렐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 그 말 때문에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직무 단순화. 직무 단순화는 과학적인 원리와 산업공학적 이론을 기초로 과업을 단순화하고 반복적이고 표준적으로 설계해서 한 사람이 담당해야 될 과업을 줄여서 직무를 단순화시키는 기법이다. 단순화의 정의를 바로 연결했죠. 그 다음에 순환에 대한 정의가 들어갔고 직무 확대에 대한 정의가 들어갔죠. 그래서 직무 설계 방법에 대한 정의 굉장히 수업 시간에 많이 했고 문제풀이에서도 많이 다뤘던 문제입니다. 17번. 블레이크와 모튼의 관리 격자 이론 절대 틀리면 안 된다 그랬죠. 굉장히 쉬운 거기 때문에. 자, 인간과 생산성에 관한 관심이 모두 높다. 공동 목표와 상호 의존 관계를 강조하고 상호 신뢰와 상호 존중 관계에서 몰입을 통해서 과업을 달성하고자 하는 거는 뭐예요? 가장 좋은 거. 그러니까 생산에도 관심 많고 인간에도 관심 많은 거. 그렇죠? 팀형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인 것이고요. 18번. 도나베디안의 질관리 접근 방법 3가지가 있었죠.
구조적인 거, 과정적인 거, 결과적인 거. 그래서 시험 문제가 제가 그랬었잖아요. 이 세 가지 접근법에서 각각 땡땡이들이 문제가 나온다. 라면서 어떤 항목들이 구조에 속하고 어떤 항목이 과정에 속하고 어떤 항목이 결과에 속하냐. 이거는 꼼꼼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 강조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직무 기술서가 구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건 뭐죠? 구조죠. 그쵸? 그 다음에 경력 개발 프로그램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 구조. 그 다음에 경력 개발 프로그램 유무, 이것도 구조죠. 똑같이. 낙상 위험 요인 사정 여부. 환자하고 직접적인 환자랑 일을 하면서, 그쵸? 직접적으로 간호를 수행하면서 평가 접근하는 방법이 과정적인 접근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낙상 위험 요인을 사정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얘는 과정적인 접근 방법에 속하는 거고요. 그러면 또 3번 보세요. 낙상 위험 요인 사정 여부, 과정이죠. 환자 기능 수준은요. 결과적인 방법이죠. 또 4번, 환자의 기능 수준은 결과고 직무 기술서가 구비되어 있는 것은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쉽게 찾으셨을 겁니다. 19번 의료기관 인증 기준, 이것도 머스트로 외워야 되고요. 너무 재미있는 거,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틀리게 나오는 게 답은 여러분 2번 바로 찾으셨을 거예요. 자, 환자 고객의 만족도인 거지 의료인의 만족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틀린 문항으로 의료인의 만족도 이게 나옵니다 라고 했는데 그대로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고객 만족도인 거죠. 환자 만족도예요. 그래서 서비스 제공 과정 및 성과, 환자 권리와 안전, 의료기관의 의료 서비스 질량상 활동, 이건 다 맞죠. 그래서 문제풀이반에서도 이거 들어갔을 거예요. 환자 만족, 의료인, 병원의 만족도, 뭐 이렇게 의료인의 만족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쉽게 하셨을 거고요. 20번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그쵸, 간호사가 가지는 법적 의무, 이거 뭐죠? 설명 및 동의 의무죠. 자, 설명 및 동의 의무가 뭐예요? 환자에게 가해지는 어떤 위험성이 있는 의료 행위를 할 때는 환자에게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환자는 그거를 들어서 표현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표현을 한다라는 게 동의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의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환자에게 위험이 가해지는 침습적인 행동,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 및 동의 의무 수업을 할 때도 항상 강조했던 거예요. 이게 나중에, 그렇죠? 알 권리를 통한 대상자 자기 결정권 존중과 항상 연결이 된다라고 이거 불러드렸어요. 자기결정권 존중의 원리랑 연결이 된다라고 항상 수업을 강조했던 내용이어서 이것도 굉장히 쉽게 접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문항을 풀어봤는데요. 자,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면서 쉬워서 좋기도 해요. 사실은 좀 변별력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죠. 공부를 해갖고 어려운 문제가 좀 나와야 열심히 한 선생님들한테는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또 너무 쉬워지면, 그쵸? 그동안 너무나 깊게 파고 들어갔던 선생님들께서는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오랫동안 공부를 하셨던 선생님들한테는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올해 서울시 문제는 내용 아주 새로운 문제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그렇죠? 한 번도 다루지 않은 문제가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해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